배당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정기배당, 중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초과배당. 어떤 배당이 우리 기업에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배당 소득세, 절세의 시작입니다. 중소기업 CEO의 파트너,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입니다. 오늘 방송은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부, 배당의 종류와 이익잉여금에 대한 강의입니다. 부서님, 네, 오늘 방송을 간단하게 요약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1부에서는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2부, 3부에서는 이제 배당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 그 중에서도 이제 절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상법상 배당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네. 예, 그래서 그 다양한 배당의 종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회사에 미쳐본 이익잉여금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4부 배당의 종류와 이익잉여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4부 배당의 종류와 이익잉여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의는 백문영 부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 기업의 여건과 주주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배당의 종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한다. 법인에 있는 잉여금은 주주 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이 기업의 회계상으로 적립되어 있는 이익에는 자산 총액에서 네. 부채를 뺀 금액이고요. 네. 본인이 납입한 법정 자본금도 빼야 되겠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배당은 이제 결국 출자자들한테 지급하는 걸 배당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산이 3억인데 네. 부채로 1억을 조달하고 납입자본이 2억이라는 가정을 한번 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연간 2억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은 5억이 늘어나겠죠. 네. 그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2억만큼이 이렇게 자본에 쌓이게 됩니다. 네. 자, 이익 배분으로 현금 배당을 1억 했다는 거는 부채 1억은 그대로겠죠. 예, 자본금도 그대로겠죠. 자, 여기서 2억을 연간 이익이 발생이 돼서 1억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쌓이는 건 얼마일까요? 1억 남겠죠. 네, 1억이죠. 그래서 배당을 하면 그만큼 자산도 감소하고 이익잉여금도 감소하게 되겠죠. 이게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 단기에 발생한 이익이 그대로 매년 회계상으로 법인에 적립이 되겠죠. 주주이익 환원 방법을 손익거래, 자본거래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손익거래에서는 대표적인 걸 이제 배당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배당은 크게 나누면 이제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들 수 있을 거고요. 정기배당에는 금전배당, 현물로 배당하는 거, 주식배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간배당은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은 상법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게 배당소득이고요. 자, 자본거래의 대표적인 건 이제 자기주식 취득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주식은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은 보유하고, 이건 이제 감자를 할 것이냐, 이제 소각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예, 소각 목적이냐, 보유 처분 목적이냐에 따라서, 자, 배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당을 했을 때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이렇게 회계상에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자, 잉여금에는 이익잉여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이익잉여금은 처분하고 남아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네. 또 기처분한 이익잉여금도 있습니다. 자, 기처분한 이익잉여금 중에는 임의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중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것과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이익, 차익 이 세 가지를 보통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법인을 이 자본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이익을 사유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는 이러한 부분을 과세당국이 엄격히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굉장히 유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잉여금의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꼬리표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아도 이렇게 다 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 간에 임의적립금이지만 다시 미처분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법정 준비금에는 이익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익 준비금은 자, 우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주주에게 다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이 그만큼 열악해지잖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익준비금. 상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된 이여금으로 결손 보존이나 자본 전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다.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한 금액의 10분의 1은 반드시 강제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립한 돈은 반드시 회사가 결손 났을 때 결손을 보존하거나 자본을 늘리는데 쓸 수 있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도록 강제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 아무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식 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채권자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되겠죠. 그리고 자본이 잠식당한 상태에서도 배당을 하는 거는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채권자 보호나 자본 잠식에 대비해서 주주가 현금을 배당할 때보다 법인의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일종의 저는 법적 책임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적립금은 법적 책임보험이다. 네, 그렇죠. 배당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배당은 매년 결산 끝나고 하는 이제 결산 배당이 있고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는 배당을 말하는 거겠죠. 회계연도 중간에 하는 이제 중간 배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로 배당하는 네.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 배당, 균등 배당이 아닌 특정 주주에게 좀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경우고요.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통 배당을 집행하고요. 중간 배당은 결산 배당 외의 기준에 1회에 걸쳐서 배당을 집행합니다. 1년에 2번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산 배당과 중간 배당.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주식 배당은 이제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본 전체는 변화가 없죠. 네. 초과 배당은 지분율과 상이하게 배당을 집행하는 거고요. 배당은 자본금을 감액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배당을 집행한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따로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의 원칙은 주주가 받을 배당 금액은 일주의 금액에 대해서 평등하고 각 주주는 소유 주식 수의 일주당 배당 금액을 곱한 액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배당금 지급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배당 기준일을 정합니다. 주주를 확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주주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배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예, 배당을 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날 네. 주주총회일이 보통은 통상적으로 배당 결의일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상 선언일로부터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3월 달에 배당 결의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 통상 4월 달에 대부분 배당금이 지급이 되겠죠. 네. 배당을 결정하는 주총 결의서에는 이런 주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뭐 배당 구분도 들어가고 정기 배당이냐, 뭐 분기 배당이냐, 또 배당의 종류는 현금이냐, 주식이냐. 현물일 경우에는 현물 자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한 주당 배당금이 얼마냐. 배당 성향은 이제 현금 배당 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눈 거고요. 네. 배당률이라는 거는 주당 배당금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겁니다. 중간 배당을 한번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상법상의 중간 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만 가능합니다. 중간 배당을 허용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결사를 통해서 중간에 배당을 가져가는 것은 일종의 부당행위예요. 네. 단 예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법상의 정한 중간 배당인 경우엔 예외로 한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상법상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배당은 반드시 주식 배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네. 자, 결산 배당의 경우에는 결산이 확정된 시점에 만약에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서 배당 정책 실행이 곤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배당 정책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기간 중에 뭐 매출 채권 회수 등을 통해서 유동성이 좀 양호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한 시점을 선택해서 이사와 결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네.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이때 그렇지만 반드시 정관의 중간 배당 규정은 신설을 해야 됩니다. 이사회가 없으면 당연히 주총에서 해야 되겠죠. 이해규 심판례를 하나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청구법인은 정관의 중간 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 배당은 상법 또는 정관에 유배되는 임의 배당에 대항하므로 이를
가질급으로 본다. 네, 그렇죠. 예. 실제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을 하실 때는 반드시 상법상에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해당 절차에 대한 문의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자산 5억인 이 재무제표에서 부채는 1억이고 자본금은 2억이면은 이제 유보이익이 2억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자, 현금 배당은 현금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억을 배당을 하게 되면 유보이익이 1억 줄어들게 되고요. 당연히 자산도 1억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예, 기업의 자산, 현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 주식 배당을 하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자, 부채 1억은 그대로인데, 자, 유보이익 1억 중에 이 주식으로 배당을 했기 때문에 출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산의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거는 기업 밖으로 나간 거고요. 네. 주식 배당은 기업 밖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네. 단지 자본의 구조가 바뀐 거죠. 네. 자,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한번 보기로 할까요? 자, 주식배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것으로서 순자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단지 자본의 구성만 변경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배당은 재원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죠. 왜냐하면 현금 배당과 동일하게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은 이제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 무상증자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상증자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상증자는 죽음의 납입 없이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의해 주식 자본을 증가시키고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 구성을 바꾸거나 사내 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형식적인 증자이다. 자본 구성의 내용만 변동되고 기업의 순자산가액의 증감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 배당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현물 배당의 쟁점은 정관의 현물 배당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해야 됩니다. 명시해야 되는군요. 예. 정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네. 변경하려면 당연히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의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물 배당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그 현물에 대한 평가가 적정했냐 여부예요. 현물 배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세무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주에게 현물을 배당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소액주주도 있을 거고요. 또는 현금 배당을 원하는 주주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에게는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현물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는 경우 현물을 지급받은 주주들과 현금을 지급받은 주주들 간의 차별이 발생하여 상법상의 주주평등의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종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처음부터 현물 배당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럴 수 있겠죠. 현금을 배당하기로 했는데 현금이 없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럴 때 이게 바로 이제 대물 변제입니다. 현금 배당을 결의하기로 하고 대신에 그거를 민법상의 대물 변제 방식으로 현물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은 어려운데 여하튼 다른 걸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회사가 현금 배당을 결의해서 주주에게 현금 배당 청구권이 있는 경우 당의 주주가 동의만 한다면 현금 배당에 가름해서 현물 배당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자산을 현물 배당하는 게 유리하냐? 이왕이면 상승 가능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일수록 현물 배당 효과가 급증하겠죠. 왜냐하면 네. 배당한 이후에 자산 가치도 상승하게 되면 이제 배당을 받은 주주의 가치의 상승이기 때문에 실제 뭐 자녀나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배당으로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자본 차익은 다 주주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런 형태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배당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 변경을 한 이후에 환급금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또 비과세 혜택이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상속 재산이 감소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에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배당으로 가져간 거는 증여로 가져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보험에 대한 권리를 다 상속인이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보험금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의 경우에도 네.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아까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입 시에는 다 법인, 계약자도 법인, 수익자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 이제 주주인 자녀가 계약자가 바뀌겠죠. 네. 수익자도 주주인 자녀로 바뀌겠죠. 네. 예. 자, 현물 배당에 보통 적격한 상품이라면 어느 정도 자산성이 인정되는 상품이 유리합니다. 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여기에 현금보험도 좋네요, 이름 보니까. 두 번째는 현물 배당 시점은 가급적 납입을 완료 후에 배당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납입 중간에 혹시 배당할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돈을 계속 불입해야 되는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납입을 완료한 후에 배당을 권장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1억 2천 또는 1억 3천까지는 15.4%로 세율이 고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를 전체 불입 금액이 1억 2천 또는 1억 3천 됐을 때 네. 그때 배당을 하게 되면 소득세 측면에서는 이제 15.4%보다 세금이 늘지 않으니까 네. 그런 시점을 골라서 현물 배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네. 연금 자산의 경우는 이 계약자 변경 후에 이 비과세 요건이 바뀌었잖아요. 네. 2013년도 2월 15일 이후 계약번부터는 이제 계약자 변경 시점부터 비과세가 기산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한 계약이라면 배당으로 현물 배당을 보험으로 받더라도 최초 가입 시점부터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배당을 받은 주주가 이 비과세 요건도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3년도 2월 15일 이후의 계약분부터는 배당으로 받더라도 계약자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비과세가 10년이 기산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초과 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 납부세액을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등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균등 배당을 하다 보면 자녀의 지분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현물 가치와 이걸 매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초과 배당에 따른 어떤 세제가 강화된 이후로 현물 배당이 조금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4부 배당의 종류와 잉여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배당의 종류를 설명해 주셨고요. 배당 지급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중간 배당과 뭐 현금 배당, 현물 배당, 그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마지막 요 장이 또 인상적인 건 보험으로 배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물 배당의 적격 상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보험 자산이다 보니까 현물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4부 배당의 종류와 이익 잉여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매출은 영업에서, 이익은 관리에서 나옵니다. 대기업은 전문 인력이 있어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정보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는 중소기업 CEO가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